안녕하세요. 환경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미세먼지에 대해서 언더 더 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은 라이브 공개 수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환경문제 주제 탐구 수행평가 영역으로 다루고자 먼저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아마 정상적이었으면 이번 주부터 오프라인 계약을 해서 여러분과 직접 교실에서 만났을 텐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당분간 좀 더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생태와 환경 교과서 1장 인간과 환경의 일부 환경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 보면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13페이지에 보면 1단원 환경의 의미와 특성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첫 내용으로 환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실제 환경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의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숲과 같은 자연환경 또는 이런 주택이나 건물과 같은 인공환경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이분법적인 구분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환경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은 관점에 따라서 자연적인 것 또는 인공적인 것도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둘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고 무엇보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보다 이 둘의 조화를 꾀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인공환경과 자연환경은 서로 상호작용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호작용은 상승작용 또는 상쇄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여러 환경 요소 간의 복합적인 관계가 존재하고요. 이러한 상호작용은 상승과 상쇄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환경의 전체적인 영향은 각각의 요소들이 미치는 효과를 단순히 합한 것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듯이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건 상승작용이겠죠. 예를 들면 5 빼기 2가 3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5 빼기 2가 4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상쇄작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은 큰 틀에서 전체는 부분과 다르다라는 게슈탈트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게슈탈트 심리학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라는 것은 부분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숨은 그림 찾기를 지금 잠깐 해볼 건데요. 앞에 보이는 사진의 두 사진의 틀린 곳을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온라인 수업이니까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겠고 지금 영상을 잠시 정지해서 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틀린 곳 5곳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틀린 그림 찾기에 대한 정답은 이번 시간 맨 마지막에 슬라이드 화면으로 정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번 화면을 정지하고 틀린 그림 5곳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그림을 찾는 활동도 아까 소개해드린 게슈탈트 심리학의 일부인데요. 얼핏 보기에는 두 그림이 같지만 이 그림은 요소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은 다른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걸 합쳐서 봤을 때 같은 요소로 보기도 한다. 즉 전체는 부분의 합과 다를 수 있다 라는 게슈탈트 심리학을 나타내는 하나의 작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건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실제 이러한 환경 요소들이 상호작용과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즉 자연환경,
그리고 인공환경은 인간의 인식을 이끌어내고요. 이러한 인간의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 변화를 사람들은 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 변화가 어떨 때는 환경 문제를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발생한 환경의 문제가 인간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례로 교과서에서는 고랭지 경작과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랭지 채소 여러분들 마트에서 많이 만나고 사회 시간에도 배웠을 겁니다. 이 고랭지 채소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환경의 요소의 상호작용과 환경의 변화의 사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을 개간하여 고랭지 경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개 흙의 깊이가 얕고 비옥하지 않아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해야만 경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고랭지 경작을 하는 것은 고랭지 채소에 적합한 자연환경이 있었던 거고, 강원도에서 이러한 게 발달했던 건 인근에 서울이라는 도시를 둔 인공환경이 영향을 준 겁니다. 이러한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의 영향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꿨고, 그러한 사람들은 강원도 산림을 개간해서 고랭지 경작이라는 환경 변화를 이끌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환경 변화는 얕은 경작과 그리고 비옥하지 못한 토양으로 인한 많은 비료의 사용, 그리고 이러한 사용은 경사가 심한 봄철의 해빙기나 여름철 폭우 때의 토양의 침식과 유실을 일으켰고, 이러한 비료와 농약과 같은 비전 오염들이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에 영향을 주기도 한 겁니다. 즉 환경 문제를 발생한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환경 문제는 또 다른 인간의 삶의 질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서 기후변화와 같이 기후가 바뀜으로써 더 이상 고랭지 농업의 장점이 사라지는 그런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로 인력의 부족, 즉 고랭지 밭에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거죠.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 그리고 주는 농약 문제, 그리고 여기에 재배하기 위해서 물을 대는 관계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이처럼 인간과 환경은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교과서에서는 총 5가지의 환경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환경의 특성 부분 내용은 나름 생태화 환경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교과서와 지금 소개해드리는 수업 내용의 영상을 꼭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첫 번째 소개해드릴 환경의 특성은 상호 관련성인데요. 환경이라는 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교과서에서는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인간활동이 대기오염을 일으키고, 이러한 대기오염 물질을 포함한 비가 다시 물이나 토양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 결과 토양에서 생성되는 농작물이나 우리가 마시는 물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상호 관련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앞에 보이는 화면처럼 사슴과 늑대의 그런 작용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슴의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게 늑대의 개체수와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카이바브 고원에서는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를 정책적으로 사냥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냥의 결과 실제 처음에 사람들이 의뢰했던 사슴의 개체수 증가가 일어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사슴 개체의 감소를 이끌은 그러한 상호작용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상쇄작용의 하나의 사례인 거죠. 왜냐하면 늑대가 사라지면서 불필요한 사슴 개체수가 늘어났던 겁니다. 즉 그동안은 늑대가 건강한 사슴 개체수를 유지하는 데 기여를 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늙은 사슴, 병든 사슴, 그리고 그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사슴들을 그동안 늑대가 제거를 해왔고,
그렇게 제거된 건강한 개체들을 수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목초지만 존재했던 겁니다. 하지만 늑대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러한 개체수까지 포함해서 사슴의 개체수가 늘어났고, 결국에는 사슴이 수용할 수 있는 목초지의 양이 현격히 줄어들어 사슴은 상대적으로 개체수가 많이 줄은 그러한 모습을 나타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개체 간의 그러한 상호작용, 그리고 상쇄작용, 이런 것들도 하나의 환경의 특성인 상호 관련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광역성입니다. 광역성의 사례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런 게 광역성의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된 곳은 산업화된 선진국들인데, 이거에 피해를 보는 곳들은 남극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산업이 덜 발달한 투발루나 몰디브, 안데스 산맥 등에서 나타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기후변화 같은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이런 것도 하나의 광역성의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고요. 실제 환경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나라의 문제,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의 지구라는 큰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이 환경의 특성 두 번째, 광역성을 나타내는 내용이고요. 교과서에서는 환경의 특성, 시처성을 나타내는 사례로 오존층 고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물질은 여러분도 배웠듯이 염화플루오르탄소, 즉 CFC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1928년 화학자 토머스 미즐리가 발명한 것인데요. 이러한 CFC라는 염화플루오르탄소가 무분별하게 방출돼서 성층권까지 올라가고 성층권의 오존을 파괴했던 거죠. 그리고 인류가 이러한 오존호를 관측한 것은 1980년대의 일입니다. 1984년 남극 대륙의 상공에 오존 구멍을 확인하게 된 거죠. 물론 그때부터 파괴가 됐냐라기보다는 그때부터 인간이 오존호를 관측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하겠지만, 실제 원인 물질이 배출된 후에 한 5, 60년간의 시간을 갖고 그 현상이 관찰된 거지요. 그리고 이 관찰된 현상을 바탕으로 인간이 상대적으로 다른 환경 문제에 비해서 좀 빠르게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CFC라는 물질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1987년도에 발효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몬트리올 의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CFC의 생산 감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이는 화면처럼 오존홀의 구멍이 점점 작아지는 그런 현상을 관측하게 된 것이죠. 앞에 보이는 사진을 간략히 설명하면 색깔로 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약간 붉은색이 오존 농도가 높은 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dobson 유닛 수치라고 불리는데요. 붉은색이 높은 쪽이고요. 오히려 보라색과 푸른색이 오존이 줄어든, 즉 오존 구멍이 생긴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관측이 되기 시작해서 점점 오존 구멍이 약간 명확해지고 커지는 걸 관측할 수가 있죠. 그 후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효가 되고 CFC라는 물질이 생산 감소를 시작하면서 아주 미약하지만 오존홀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예측컨대 한 2060년에서 70년 정도가 되면 오존홀이 회복이 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1928년 한 화학자가 발명한 CFC라는 물질이 영향을 일으켰고, 이 영향이 문제를 발생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략 150, 60년이 걸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환경 문제는 굉장히 긴 시간을 갖고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문제도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일 수 있겠는데요. 앞에 보이는 사진은
일본에서 있었던 미나마타병에 걸린 도무코라는 소녀의 사진입니다. 1972년에 찍은 사진이고요. 이 당시에 도무코라는 소녀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미나마타병은 수은에 의해서 발생한 환경 공해병인데요. 1972년에 찍은 이 미나마타병에 걸린 소녀의 사진, 즉 이 소녀가 미나마타병에 걸리는 원인 물질이 배출되기까지는 굉장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 환경 오염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일본의 칫소라는 칫소 회사가 미나마타 현해에 있는 강의 하천에 수은을 버린 거지요. 그게 언제부터였냐면 1932년부터였습니다. 한 이 사진을 찍기 40년쯤 전이었던 거죠. 그 정도의 시간을 갖고 생물농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 도모코라는 소녀가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농축된 수은을 물려받고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도모코라는 소녀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미나마타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이 사진이 찍힌 4년 후에 죽게 됩니다. 환경 문제는 이처럼 원인을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시간도 굉장히 긴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환경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시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환경의 유한성인데요. 즉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대부분의 물질들은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즉 대표적인 에너지 같은 게 엔트로피가, 즉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죠. 예를 들면 석유를 태우면 무질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오염 물질로 전환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 이후에 급격히 증가한 화석연료,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들이 무질서도가 증가되는, 즉 우리가 이용하기 힘든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고, 이런 면에서는 이게 자원 고갈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던 가채연수의 개념이 대부분 그런 개념을 기반을 두고 있죠. 왜냐하면 석유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석탄도 그렇고 우라늄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철광석도 그렇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원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라고 불리고요. 이러한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자원들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이용하기 힘든 형태로 무질서도가 증가되게 되고, 이 무질서도를 다시 질서 있는 상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하는데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라고 불립니다. 즉 지구상에 있는 많은 물질들은 이런 면에서 유한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 이 유한성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유지시켜주고 남겨줄지에 대해서 고민이 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러한 점에서 자원 관리나 에너지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게 환경의 특성 네 번째, 유한성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으로는 탄력성과 비가역성인데, 이거는 각각 설명하면, 예를 들면 탄력성이라는 건 용수철이 늘어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는 그러한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 문제나 환경 오염도 그러한 탄력성을 갖고 있지요. 지금 화면에서 소개되고 있는 물의 자정작용 같은 게 탄력성의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을 물에 혹시 버리더라도 그 물 속에 분해작용, 부패작용, 회복작용, 정수작용, 이러한 작용에 의해서 다시 깨끗한 물로 변환되는 그러한 정도의 탄력성을 환경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탄력성만 있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면 이러한 탄력성을 벗어나는 상황, 즉 용수철을 너무 세게 늘려서 용수철이 늘어나서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는 비가역성이라고 불립니다.
즉 탄력성을 일으키는 그러한 순환적인 요소가 어떤 특정한 힘, 특정한 자극, 그리고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한 정도에 의해서 그 탄력성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비가역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는 이런 탄력성과 비가역성을 둘 다 갖고 있는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은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탄력성의 범위 안에서 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기후가 바뀌는 변화 정도를 인류의 사회가 따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앞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태양에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는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인간 활동에 의한 비정상적인 힘, 즉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의해서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들어오는 에너지는 큰 변화가 없는데 실제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게 관찰이 되고 있고, 이러한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게 과거 인류의 변화를 봤을 때 자연적인 현상의 정도를 벗어난다는 그런 예측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심화가 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비가역적인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면 기후이탈, 기후위기라고 불리는 말들이 그러한 맥락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학적인 비가역성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옆에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상재해가 늘어나고, 이런 기상재해로 늘어나는 농작물 피해 복구 비용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구 비용의 큰 증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회 시스템으로 탄력성을 유지하는 단계로 유지했다면 실제 이 복구 비용이 너무 높게 나오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복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농작물 피해가 막대하게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식량 문제라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비가역성의 연계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5가지의 환경의 특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환경의 특성을 구분하고 사례를 매칭하는 거에 대해서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서 17페이지 이번 시간 마지막 소개해 드릴 내용으로 탐구 사례 연구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성층권의 오존층 고갈과 염화불화탄소라는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환경의 특성의 시차성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사례 연구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그래도 의미 있는 건 아까도 소개했지만 오존층 고갈과 회복 과정에 담긴 연대표입니다. 1928년 발명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극 대륙의 오존층 구멍을 인류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굉장히 빠르게 한 10년이 채 안 되는 시기에 뭔가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합의를 바탕으로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 화합물질 생산 감소가 시작이 되었고 실제 미약하나마 오존층 구멍이 회복되는 걸 인류는 관찰하게 됩니다. 이 오존층 회복 사례는 거의 인류가 해결한 유일한 환경 문제의 사례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만큼 환경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환경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의 원칙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뭔가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원인을 규명할 때 이 사전 예방의 원칙에 대해서 고민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문제의 해결책인 거죠. 그러면 이상으로 이번 시간 인간과 환경, 환경의 의미와 특성에 대한 수업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틀린 그림 찾기로 제시했던 정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과 다를 수 있다. 라는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인용되는 굉장히 유명한 틀린 그림 찾기인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5가지를 다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앞에 보이는 화면과 같고요. 실제 동그라미로 표시됐고 그 각각의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려운 영어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략 어떤 부분들이 다르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가지를 모두 찾은 학생은 그런 면에서 부분을 전체와 비교해서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인 거죠. 자, 그럼 이번 시간 유익했길 바라며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오프라인 개학이 예정되어 있는데 실제 코로나 사태 추이를 살펴보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오프라인상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항상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속내고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환경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